현재 붕괴가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은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 기업 환경이 조금 이제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부 부채도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진짜로 그때는 본격적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 되든지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거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 안 좋고 새로운 뉴 노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사님,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는데 이게 외환위기에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때조차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1966년 이후에 단 4번밖에 없었던 역성장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단지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가 완전히 한계에 도달한 징후라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이 상황을 단순한 위기 국면이 아니라 본격적인 구조적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보시나요? 구조적 위기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로 뭐 붕괴가 시작된다. 이건 너무 단정적인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위기설은 많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도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넛크래커 그래가지고 뭐 일본의 기술을 못 쫓아가고 중국한테 가격 경쟁력이 밀리게 된다 이러면서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을 했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호황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때는 정말로 나라를 끌고 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론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만 정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도 새로운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았었고요. 97년, 98년에 그 외환위기는 뭐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이게 근본적인 구조가 문제다. 그동안 이렇게 쌓여있던 그 재벌들의 방만한 운영, 문어발식 경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도 뭐 그 재벌들의 행태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점도 있지만 또 그렇게 다각화한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건 맞고 우리나라가 경제의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저도 들어서 그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은 맞지만 그렇다고 뭐 본격적인 뭐 구조적 붕괴가 시작됐다라든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는 조금 과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붕괴가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불확실성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중국의 추격이 참 무섭고 뭐 이번에 경기 둔화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인 것도 합쳐진 건데 이게 그런 어려움 플러스 중국 경기 침체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가 또 중국하고 교역이 많은데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시작됐을 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니라 이제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경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은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미국의 나홀로 호황이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미국도 별로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구조적으로 막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처럼 그런 식의 어려움까지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달러 보유고가 거의 막 바닥을 치고 있었고 디폴트 위기까지 갔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 기업 환경이 조금 이제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기업 경영 환경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정부 부채도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진짜로 그때는 본격적으로 막 구조적인 그 몰락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은 우리 산업이 이미 박정희 시대 이후 제대로 된 신사업이 없다고 진단을 하시면서 한국 경제가 지금 성장 정체를 겪는 본질적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거는 조금 잘못된 진단 같은 게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권 이후의 신산업이 대부분이죠 지금. 근데 반도체, 배터리, 뭐 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뭐 조선 이런 것들이 다 예전이 아니라 완전히 탈바꿈을 한 거죠. 사실 8, 9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70년대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설마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뭐 삼성 같은 데서 반도체를 과연 우위를 추격할까 했는데 그게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일본을 추월했고, 조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다가 지금은 뭐 가장 품질이 좋은 이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나옵니다. 특히 IT 붐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IT 산업에서 상당한 그 성과를 냈는데, 그런 거는 다 이제 90년대 이후의 성과죠. 요거는 조금 이제 과장된 얘기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진국 함정을 넘어선 거는 맞거든요. 이게 세계에 진짜 몇 나라 없습니다. 그 굉장히 드문 성과를 낸 건 맞는데, 중진국 함정은 넘어섰지만 이게 선진국 병이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여기서 더 도약을 하고 계속 이 상태를 이제 적어도 유지라도 하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뭔가 기업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돼야 되는데, 지금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은 이렇게 좀 극단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압축 성장을 했죠. 정말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데, 압축 성장의 장점도 있지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해소돼야 될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도 같이 압축, 그러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게 둘 다 압축돼서 나타나고 표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다 보니까 사회 갈등도 압축이 돼요. 그 이익단체들의 어떤 표출하는 방식도 굉장히 압축적이고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많아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게, 사회 갈등, 이익 집단 간의 갈등 때문에 신사업이 표류되는 경우, 진입이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우버를 보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IT 정말 항상 보면 얼리 어댑터,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해외여행 가보면 다 우버 택시 타고, 우리나라 우버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처지는 게 나타나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잘 하는데 그 활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특히 뭐 의료 서비스에서 뭐 당연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개인보호 의료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정밀 의료라든지 맞춤형 의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의료 데이터도 학술적인 목적이나 어떤 연구 목적으로는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도 발달해 있고 의사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데, IT도 발달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헬스는 막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신산업이 자꾸 막힌다는 게,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 기업 위기가 인구나 산업 구조보다도 과도한 부채에서 터질 거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PF 미분양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이게 우리 경제를 무너뜨릴 시한폭탄이라는 주장도 있던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위기의 본질이 인구나 산업 부채 위기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다 묶여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고르기가 힘든데, 근데 인과관계는 있어요. 근데 재정 문제 때문에 인구 문제가 발생하진 않죠. 이건 거꾸로는 가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있으면 장기적인 재정 문제가 되죠. 예, 이거는 확실한데, 지금 현재 인구 문제가 이렇게 자꾸 생산 인력이 줄어들면은 산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세계가 다 같이 물려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재정이 그냥 단순히 재정 상태로 부채가 늘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될 때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세대 성장 동력 이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건 민간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고, 다른 나라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첨단 산업이나 자기네 주력 산업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보면은 공장 짓는다 그러면 아예 현금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공사비에 대해서 그냥 도로 놔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럴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가 벌어나가야 될 그런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 재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를 딱 띄어서 어느 게 더 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재정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인구 관련된 정책을 쓸 때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또 그런 문제에서 이 세 개가 다 같이 물려 있는 문제지,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에 최근 AI 로봇이라는 변수가 더해져서 상황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실제로 현대차는 로봇으로 근로자를 대체하고 있고 다른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AI로 개발자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AI의 충격이 앞으로 한국 노동시장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보시나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실 산업혁명 때도 그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경우 기계 파괴 운동이었죠. 근데 기술이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걸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굉장히 커요. 근데 여태까지 기술 발전이 고용을 감소시킨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이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이 그걸 통해서 기술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서 더 많은 생산량이 나오고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해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아주 높아지면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인간의 욕망이 정말 여기까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딱 만족이 되면 더 이상 새로운 걸 갖다 원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고용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고용이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사라질 일자리는 눈에 보이는데 생겨날 일자리는 눈에 안 보여요. 아무리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중간에 앞으로는 프로야구 선수가 나올 거고 프로농구 선수도 나오고 연예인들도 많아질 거고 이런 거 프로게이머가 나올 거다.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몇몇 직종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직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전 국민의 10%가 뭐 농업에 종사한다.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전 국민의 한 절반이 훨씬 더 됐겠죠.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직업은 없어졌지만 전부 다 모든 직업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고용하지만 직업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즘에 새로 나오는 직업들 쭉 보다 보면요. 저는 파티 플래너 이런 것도 직업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직업 아니었어요. 그냥 양아치였죠. 그렇죠? 이거 제가 말이 좀 과했습니다만 그건 직업이 아니었어요. 프로게이머. 그냥 오타쿠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식 직업이 됐어요. 제가 그 직업을 비하할 뜻 전혀 아니니까요. 옛날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새 보니까 뭐 강아지 조련사 있죠. 집안에서 보니까 뭐 집안 정리해 주는 것도 직업이고, 그다음 조경사가 단순히 정원 잔디만 깎는 게 아니라 뭐 디자인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다음에 옷 리폼해 주는 사람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쭉 굉장히 다양해요.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뭐 이거 옛날에 딱 하나의 직업에서 분화된 겁니다. 그 하나의 직업이 뭐냐? 머슴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나의 직업인 게 굉장히 분화가 되는 거예요. 농사도 지금 그냥 손으로 짓는 농사도 있지만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그걸 갖다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 다 전부 다 농업에 관련된 건데 이게 직업이 이게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때문에 저는 AI와 로봇 때문에 고용이 감소할 거라는 거는 생각보다 믿지도 않는데 2013년에 그 프레이하고 오스본이라는 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들인데 이분이 고용의 미래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줘요. 그때 이때 뭐라고 2013년에 나왔는데 10년에서 20년 내에 702개의 직업 중 47%가 자동화돼서 고용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13년이니까 이미 10년 넘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47%가 사라진다 그랬는데 사라졌나요? 10년에서 20년. 그 20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절반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용정보원에서 3년 후에 2016년에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라는 그 보고서를 썼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프레이 앤 오스본의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그 직업을 분석을 한 거예요. 10년 후인 2025년에 전체 71%에 달하는 일자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자동화될 거다. 지금 2025년에 그렇게 됐나요? 안 됐어요. 이 연구가 꼭 틀렸다라고 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연구는 이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상징적으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진 않아요. 그것도 이 책에서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는 다 그거는 당연히 뭐 이분들도 잘 알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프레이 앤 오스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 극단적으로 고용이 줄어들진 않아요. 실제로 이게 나온 이후에 해외에서도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동의하는 논문도 있지만 반대하는 논문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얼서 같은 그러니까 MIT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직업이 남아 있을까? 그러면서 예전에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그 수많은 그 기술 변화들이 있고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꼈지만 고용이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단지 직무의 전환이 있었을 뿐인 거죠. 과거에는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은 없어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무직에서 일하는 고용돼 있는 여직원이 사라진 거냐. 요새는 뭐 여직원이라는 말씀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타이피스트가 대부분 여자였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없어졌냐. 직무가 바뀐 거예요. 타이프만 치는 사람은 없어졌지만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하게 돼요. OECD에서도 리스크 오브 오토메이션 for job 그런 게 나오는데 이 나라마다 OECD 국가들마다 직업이 위험에 다다른 직업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9% 정도 이렇게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6%니까 좀 낮은 편이었어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2%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좀 편차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종에 따라 다르고 직업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게 사라진다는 게 로봇으로 대체되는 게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안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게 대체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기술로 대체가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술로 대체가 되는데 그게 더 싸서 일반 사람들이 그걸 계속 쓸 거냐라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2013년에만 해도 그런 거 있었어요. 단순 서빙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많이 대체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물론 로봇이 사용은 되지만 그게 완전 대체가 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거리 있어서 이렇게 작동을 해줬는데 일반 사람들이 타서 자기가 직접 누르는 엘리베이터가 나온 다음에 엘리베이터 거리 사라질 때까지는 7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렸어요. 뭐 요새는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니까 좀 더 빨리 대체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용이 없어지면은 아예 일자리가 사라지냐 뭔가 다른 일이 생겨요. 주로 어느 쪽에 생기냐면은 주로 놀고 먹는 쪽에 생겨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신 놀아줄 수는 없고 대신 먹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보면 음식과 관련된 것도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음식과 관련됐다 그러면은 정말 왕실 주방에서나 뭐 조금 이제 전문적인 사람이 있는 거지만 이제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요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뭐 푸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도 생기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생기죠. 음식에 더 고급화되고 그러다 보면 손도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술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하고 정말로 다 사라져서 다른 직업이 안 나타나느냐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는 저는 조금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도 AI 산업 구조 재편에 따라 출렁일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판교나 용인처럼 산업 거점이 강한 신도시는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채워지면서 집의 수요가 떨어질 테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런 부동산 판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로봇이 들어와서 그쪽에 사람이 없어져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택으로 바꿔가지고 오피스텔로 바꿔가지고요. 아마 거기에 집으로다 주거용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수도권 부동산값 높은데 거기가 비어있게 놔둘 리가 없죠. 다만 그거보다 오히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지역 상권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특정 지역에 상권이나 이런 거는 오피스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어떤 지역은 좀 이게 줄어들고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그렇잖아요. 그게 기술로 대체됐다기보다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공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쪽에 아주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 도시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상권이 조금씩 무너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동산이 그쪽에 있는 거 오피스텔이면은 주거용으로 많이 전환하면은 그쪽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판교 같은 경우 서울에서 가깝고 한데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그거는 소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사 이익 말고도 민감하게 체감되는 지표가 하나 또 있던데 최근 IMF가 한국이 조만간 1인당 GDP에서 대만에 추월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대만에게 밀리는 흐름이 단기 환율 때문인지 구조적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인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가 그렇게 금방 쫓아올 수 있을 정도의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를 베트남이나 멕시코가 단기간 내에 쫓아오진 못해요. 그건 장기간으로는 뭐 10년, 20년 본다 그러면은 또 그건 모르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뭐 다른 걸 또 개발하겠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안 되고 오히려 미중 갈등이라는 게 잠깐 우리나라한테 좋을 일은 없죠. 그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기회가 된 거는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랑 경쟁을 하는 중국을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우리나라한테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제가 반도체 쪽에 있는 그 협회에 있는 분도 만나보고 그쪽 연구자들도 만나봤는데 배터리 쪽도 그렇고 그나마 지금 미중 갈등이 생겨서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조선이라든지 이게 조선은 미중 갈등의 아주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죠. 방산 뭐 이런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그런 면에서는 이익을 얻은 거고 그리고 요거는 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이 된다라고 봐요. 중국에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이 끝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중국의 정책이 둘이 많이 달라요. 둘이 많이 다른데 하나 공통적인 거는 중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물론 지금 트럼프는 막 극단적으로 가는 거고 민주당은 조금 덜하지만 바이든 시절에도 보면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지속이 돼 왔어요. 중국을 그때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 중국이 아예 진출을 못 했었어요. 민주당 시절에. 작년에 그 왕지스라는 그 북경의 때에 그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포린 어페어에다가 작년 8월 달에 그 기고한 거에 보면요. 제목이 뭐냐면은 중국은 해리스와 트럼프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 인데요. 답이 뭐였냐면 이 사람의 정책은 똑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대중국 정책을 바꿀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지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거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똑같이 보고 있고 이 중국에서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요즘을 보면은 이걸 한동안 그 투기티데스의 함정이란 말 많이 썼죠. 절대 강자가 있을 때 2인자가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거. 이게 전쟁이라는 게 뭐 진짜로 예전에 로마하고 카르타고처럼 그런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소 냉전처럼 냉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아마 미중 갈등도 저는 이런 식의 무역 전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어디가 이길 거냐 뭐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런 투기티데스의 함정에 빠진 이상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이런 갈등 구조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도 많지만 또 반사 이익을 보는 거, 특히 전략산업 쪽에서는 좀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임은 맞는 것 같은데 최근 자영업 부분을 보니까 배달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팔수록 손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내수가 붕괴 직전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런 자영업 위기가 단지 경기 침체 때문인지 근본적인 한국 내수 시장의 붕괴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만하고의 1인당 GDP가 역전됐었던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대만이 한번 앞섰던 적이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또 1인당 GDP가 앞서기도 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지표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뭐 꼭 어느 나라가 더 뭐 1인당 GDP가 살짝 앞섰다고 해서 이 나라가 더 잘 사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스포츠 경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5대4 했다가 2점 내서 6대5로 역전하면 역전해서 이긴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뭐 1인당 GDP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뭐 경쟁력을 갖다가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대만의 GDP가 저렇게 올라간 건 사실 TSMC 효과가 큽니다. TSMC의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대만은 정말 신기한 게 국가의 GDP는 높은데 실질 임금은 굉장히 낮아요. 대신에 이제 물가가 주거 비용은 비싼데 음식이나 이런 게 또 되게 싸죠. 생활이 가능한 건데 대만 같은 경우도 그 얘기들이 나와요. TSMC 착시 효과다. 대만이 정말로 그렇게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착시 효과란 말 90년대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숫자만 보면 좋아 보여요. 이게 보면 삼성전자가 워낙 수출을 많이 하고 워낙 많은 이익을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업 하나가 그냥 국가를 갖다가 좀 움직이는 형태로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였는데 물론 이제 조금 과장된 얘기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 이 TSMC의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무시해도 되는 데이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만이 어쨌든 TSMC라는 큰 기업이 대만을 저렇게 성장을 갖다 이끌고 있다라는 점은 참 그거는 좀 부러운 점이고 우리나라에도 좀 저렇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여러 개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게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과합니다. 저는 뭐 이거는 좀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자영업이 원래 이게 좀 그 등락이 큰 업종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자영업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내수가 그런 단기간 내에 그럼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또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 안 좋고 지금 새로운 그 뉴 노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하고 미중 갈등과 이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모든 게 비용을 올리게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은 가장 최적화된 상황에서 뭔가를 뒤흔든다 그래서 공급망이 두 개로 갈라진다 그러면 완전히 딱 분절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더군다나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뭐 새로운 게 나와서 소득이 그만큼 늘었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내수도 썩 좋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이게 또 크게 회복될 가능성은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제의 체력은 서서히 지금 약해지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가 현재 단기적인 또 그
경기 침체까지 같이 있으니까 자영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사님께서 보시는 반드시 필요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기업의 활력이 좀 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기업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는데 사회 갈등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그렇고 뭐 IT 관련된 쪽의 서비스도 그렇고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뭐 새로운 걸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그냥 기업한테만 다 몰아준다,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적절한 그 최적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조금 그걸 너무 눌러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문제도 뭐 정규직 위주로 하고 뭐 비정규직도 보호해주고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너무 약화되고 또 기업에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상황은 많이 달라서 우리가 100%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덴마크의 그 플렉시큐리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90년대부터 된 건데, 덴마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북유럽 국가들 뭐 스웨덴도 그렇고 이쪽에서 과거의 그 복지국가를 이때 포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가지고 왔던 복지 모형이 너무 지출이 많다 보니까 견디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이쪽에 자꾸 그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고 또 기업들도 이게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90년대에 들어와서 그쪽 북유럽 뭐 스웨덴하고 덴마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두 나라가 완전히 개혁을 하게 됩니다. 노동시장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굉장히 높였어요. 다만 사회 보장을 오히려 더 강화했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하고 시큐리티를 합쳐서 플렉시큐리티 모델이라는 게 덴마크 모형이 나왔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업에서는 언제든지 사람을 해고를 좀 쉽게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은 또 굉장히 이거는 그럼 해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그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이 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고용했다가 그때 자를 수 있게. 과거에는 한 번 고용하면 평생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사람을 안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고르고, 대신에 실직돼 있는 기간 동안은 사회 안전망을 확실하게 깔아주는 거죠. 이제 이런 모형인데, 이게 덴마크나 스웨덴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은 그게 되겠냐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저는 이거를 똑같이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좀 참고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부분적으로 이제 도입해 볼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어떻게 만들고. 근데 이게 북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동안 지내온 역사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온다는 건 뭐 절대로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러한 큰 틀에서의 그 개혁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유심히 지켜보고서 가능한 거는 이제 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렇게 좀 나눠 쓰는 거에 익숙해요. 이 과거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바이킹 시절부터도 약탈을 해가지고 오면 똑같이 나누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그때 뭐 마을을 건설할 때 일조량까지도 균일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요, 집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착해서라기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인구라는 게 국력이고 그걸 어떻게든 다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놔둬도 살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했던 게 뭐 1000년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쪽에 특이한 문화가 생긴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뭐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한번 전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이걸 가지고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사회적 합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끌어내는 과정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